본격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이렇게 마음껏 먹는다는데요. 매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랍니다. 어머. 얘 비만도 전염병이란 말이야? 전염병으로 속하나? 비만이? 비만이 전염이라면 내가 지금 살찌고 있거든? 아 진짜? 그럼 니들도 살쪄야 되는 거야. 좋아. 우리 함께 살찌는 거야. 거부하겠어. 가겠어. 안 돼. 내 살이 비만. 찌고 있다고? 지금 정말? 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은 살이 없어. 어디로 간다? 복부로 간다. 아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뭐야 승신이야. 뭐야 승신이야. 안녕. 이미 아시는구나. 좀 많이 친해요. 아, 진짜? 진짜. 제가 오늘 사실 전학생이랑 함께 들어왔거든요. 먼저 좀 소개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안녕. 오늘 전학 온 이승신이라고 해. 잘 부탁해. 반가. 우리 집이 따뜻해졌어요. 가스보일러를 점검받았거든요. 재치 있는 입담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이승신. 2006년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 김종진과 결혼해 알콩달콩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그녀. 평소 자기 관리까지 철저히 하며 건강해 보이는 그녀가 장수고로 전학 온 이유는? 영상 보셨죠? 비만에 대한 이야기. 네. 전염인 거예요? 비만이? 비만은 신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신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비만이요? 그러니까 전염이 된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있다. 전염처럼 전해진다 이 말씀이죠? 전염처럼 전해지는 걸까요? 진짜로 전염이 되는 걸까요? 세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균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열심히 배우셔야겠네요, 우리 석정 학생은. 근데 이상하게 밤에 늦게 먹고 늦게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 속이 안 좋아. 그쵸? 네, 뭔가 이렇게 막 속이 막 쓰라리고 그래가지고 한 2~3시까지 또 밥을 못 먹어. 네. 막 속이 더부룩하고 배변 습관이 안 좋고 이렇게 좀 장 건강이 좋지 않다면 네. 비만을 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세균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나쁜 의미로만 맞아. 받아들이는데 내 몸에 있는 장은 실제로 내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도 존재하고 또 나쁜 기능을 하는 유해균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두 개가 한쪽만 너무 우세하면 안 되고 서로 적절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이거든요. 쟤네 둘이 유해균과 유익균이 서로 뭐 다른 역할이 뭐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자,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원이 유해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은 유해균이 별로 없는데 이쪽이 유해균이 좀 많죠. 자, 얘네들이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당을 끌어당겨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노란색 공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탄수화물을 좀 먹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당을 많이 끌어당길 테니까 훨씬 이렇게 많이 붙잡아. 잡아서 분해시켜서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내 몸 안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훨씬 높겠죠. 근데 유해균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 똑같이 많이 먹어봤자 붙는 애들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네요. 많지가 않으니까 붙여봤자 아까처럼 남은 애들은 여기 내가 더 많이 먹어도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해균이 많게 되면 내 몸 안으로 당분 같은 것들을 더 잘 분해해서 쭉쭉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살이 더 찌겠네요. 이렇게 잉여로 많이 들어오게 된 당은 당연히 살로 전환이 되겠죠. 지방 흡수가 빨라진다는 게 그만큼 비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보통 세균은 전염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비만 세균도 전염이 되나요? 가만있어 장 안에 장내 세균인데 무슨 전염이 되나? 장내 세균이니까 내 장 안에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균은 전염이 돼요. 그 입안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아니지. 같은 화장실을 쓰잖아.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가서 아무리 물을 잘 내리고 한다고 해도 얘기하신 것처럼 손을 통해서 옮기도 하고 아니면 물 내리는 내릴 와중에 때 공기 중으로 공중으로 퍼지기도 분사돼서. 하고.
부부 또는 가족이 공유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수면 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면 시간이 비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비만을 좌우하는 식욕에 대한 영향도 많이 미치게 되고 또 지방을 분해하거나 근육을 만들거나 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는데 하루에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이 7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1.25배 높았고요. 복부 비만이 될 확률도 1.24배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4%, 25% 높은 거죠. 아니 그러고 보면 우리 남편이 수면 시간이 아주 불규칙하거든요. 왜 음악하는 사람들은 꼭 늦게 자야 뭐 그게 창의력이 생기지. 그래야 밤에 밤만 이상하게 되면 그러잖아, 뭐가, 밤만 작업을 되면. 하게 되지. 신혼 때는 나한테 맞춰줬어. 나는 10시면 자요 원래. 네, 그러면은 나랑 같이 잔다 일단. 그리고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우연하게 깼는데 새벽에 뭔가 작업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일단 나랑 자. 그리고 자기 혼자 몰래 일어나가지고 날 배려한다고 새벽에 일을 했던 거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새벽까지 잠을 안 자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늦게 자는 사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새벽 2시에 자요, 이제는. 2시, 3시에. 네. 근데 이렇게 수면이 부족해지면 식욕이 어떻게 되신 것 같으세요? 식욕이 12시부터 생기더라고요. 밤 12시부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녁을 일찍 먹으니까. 저녁을 일찍 12시에. 먹는 것도 있는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그리고 특히 이렇게 새벽 늦게 주무시게 되면 식욕이 증가해요. 왜 잠을 못 자면 식욕이 증가할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식욕을 계속 당기게 하는 호르몬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그렐린이 증가를 하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잔 사람보다 훨씬 더 식욕이 많이 당기게 되니까 살이 찌기가 더 쉬워지겠죠. 단 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잠을 그런 안 자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잠을 푹 자는 숙면 상태가 됐을 때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제대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나는 지방 분해도 잘 자는 사람보다 훨씬 안 되니까 비만이 되기가 더 쉽겠죠. 만병의 근원이 잠을 못 자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병의 굉장히 근원이 될 것 중요해요. 같아요. 네. 역시 비만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비만이 전염된다는 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기전들이 있다 보니까 전염되기가 쉽겠죠. 비만으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오늘의 휴학생. 저희 아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좀 많이 통통해가지고 같이 걱정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비만이어서 그래서 원인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비만인 상태로 크면 나중에 성인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비만이. 비만 때문에 애가 활동하는데 힘들어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어날 땐 정상 체중이었지만 현재는 또래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들. 아유, 걱정이 많이 되시겠다. 네, 안녕하세요. 비만 때문에 고민인 43세 주부 엄주랑입니다. 늘어난 체중으로 고민이 많다는 휴학생. 네. 치킨? 설마? 네. 파티인가 본데, 파티? 그래 집안에 뭐 행사했겠지 행사. 순식간에 배달된 자극적인 음식들. 맛있겠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마주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 그런데 혼자서 먹기엔 양이 많아 보이는데요. 시킬 때는 종류별로 이것저것 이제 먹게 되니까 그래도 한 가지 먹는 것보다는 그냥 저녁사만 뭐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야식식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이렇게 마음껏 먹는다는데요. 매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랍니다. 와, 나
난 저거는 일주일 먹을 것 같아. 야, 저 냄새 때문에 배가 불러도 먹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뚱뚱하면 자녀도 뚱뚱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비만 유전자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무래도 이 비만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자녀가 나쁜 식습관을 갖지 않아도 조금 비만이 되기 쉬운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비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비만 유전자가 괜찮다고 나왔어. 그럼 나는 안전한 걸까? 결코 그게 아닌 게 굉장히 무서운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유전을 벗어난 이제 환경적인 영향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연구였어요. 비만인 사람에게 비만 수술 같은 걸 해서 이제 살을 빼게 하고 뚱뚱했을 때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비만에 대한 유전자는 똑같은데 뚱뚱했을 때는 이 유전자 주변에 뭐 단백질이 발현되는 거나 그 주변에 뭐 메틸기나 이렇게 붙는 것들의 변화가 생겨서 뚱뚱해지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에까지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좋다고 안심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뚱뚱해지고 나쁜 생활 습관을 하면 유전자 주변의 환경 것들을 변화시켜서 이걸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정자를 통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나쁜 유전자를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잘 관리만 해서 발현시키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유전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유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연구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날씬했는데요. 아기 낳고 나서 3, 4kg 빠지고 그냥 그 몸무게가 한 4, 5년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그 몸무게가 80kg 미림 아래로는 안 내려가고 계속 찌고 있는 상태거든요. 날씬해서 너무 예쁘다. 너무 달라. 살찔 것 같지 않게 생겼어요. 얇았는데? 과거에는 허리둘레 25인치를 유지할 정도로 날씬했었다는데요. 제가 날씬했을 때는 51kg, 3kg. 그때가 허리가 25인치. 그때가 이제 지금의 남편 만났을 때, 연애할 때 한참 최고로 잘 나갈 때 만났죠. 그렇다면 현재 체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기 싫을 거야. 조금 늘었어요. 87.9kg인 휴학생. 그렇다면 허리둘레는 어떨까요? 무려 44.4인치입니다. 45? 정말 많이 쪘구나. 당도 조금 그 경계 수준 이렇게 이제 높아가지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아예 진단이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 간 거고 지방간도 있고. 그냥 지방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방간염도 있네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거든요. 지방간이 왜 됐는지,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건지, 뭐 다른 무슨 바이러스 균 때문에 있는 건지 검사를 다 피 검사까지 다 했는데 원인은 딱 하나, 비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이어트, 체중 조절 꼭 하라고 하셨거든요. 지방간 근데 건강검진하면서 발견되시는 분들 생각보다 좀 있으신데 주변에 없으세요? 술 많이 나도- 드시는 분들 보통 나도 지방간 예전에 걸렸다고. 약간 그 위험하다. 지방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지방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술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지방간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석정 학생은 살짝 알코올성 지방간이었을 것 같아서. 이게 비율상으로도 알코올성 지방간보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복부 비만이면 지방간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2.2배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간에 붙은 지방이 전체 간 무게의 5% 이상인 상태예요. 실제로 지방간이 있는 간을 보면 정상간보다 크기도 커져 있고 더 노래요. 아이고야. 지방이 막 이렇게 침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은 어떻게 보면 내장 지방보다 더 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섭다. 무섭다 진짜. 그리고 보면 우리 휴학생 검사 결과 중에서 또 하나 이제 휴학생이 걱정했던 게 혈당. 어떠세요? 비만이랑 혈당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혈관에 그런 게 흐르니까. 나쁜 게 흐르니까. 근데 이제 체내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사실은 염증 매개 물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속이 약간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해요.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
그러니까 원래 혈당을 조절해줘야 되는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로 혈당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혈당이 계속 높아질 테니까 나중에는 당뇨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무너뜨린 비만. 혹시나 아들의 건강도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최근 걱정이 더 많아졌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는 휴학생. 파스? 어딘가 아픈 곳이 있나 했더니 파스를 발바닥에 붙입니다. 곧이어 반대쪽 발바닥에도 파스를 붙이는데요. 대체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힘들지 않게 쉽게 살 빼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붙이면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살이 빠진다는 휴학생.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파스 다이어트는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저도 사실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라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대요. 파스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뭐 모세혈관들을 자극을 해서 혈액순환이 촉진이 돼서 노폐물도 잘 빠지고 뭐 부종도 빠지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뭐 기전으로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파스를 붙인다고 혈액순환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스라는 게 혈관을 통해서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약물을 흡수시켜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게 이 파스라는 거는 이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진통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성분이 들어간 거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마사지 하는 게 낫지. 특히나 지금 우리 휴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좀 비만하신 분들이 당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피부가 손상이 되면 잘 낫질 않아요. 특히 발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거의 낫지 않고 계속 디디면서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손상이 더욱 커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당뇨발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파스 붙이시는 건 좀 주의하셔야겠죠. 위험하겠다. 왠지 시원하니까 뭐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휴학생의 다음 일과는 설거지입니다. 일이 바쁜 탓에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였는데요. 그런데 짝다리를 짚습니다. 어디가 불편하기라도 한 걸까요? 습관적으로 두 다리를 번갈아가며 짝다리를 짚는 휴학생. 짝다리? 짝다리를 하시네. 설거지를 마친 후 갈증을 느꼈는지 목을 축이기 위해 냉장고를 여는데요. 어허, 칼로리 요산으로. 없는 콜라. 안 돼. 갈증을 달래줄 음료는 콜라입니다. 아이가 좋아해서 많이 좀 사다 놓게 돼요. 물 대신 콜라를 먹어요. 밥 먹을 때 꼭 음료수가 있어야 되고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이가 찾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사다 놓게 되는 편이죠. 보니까 제로예요. 네. 제로 콜라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칼로리가 좀 살이 찔까 싶어가지고 같은 콜라라도 그래서 요거를 사다 놓고 먹이고 있거든요. 휴학생의 생활 습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근데 짝다리 짚는 분 많지 않으세요? 네, 서 있을 때 이렇게 그렇죠. 가만히 서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짝다리는 아니더라도 다리 한쪽 들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운동 좀 해보려고 나름 이 시간이 아까워서 운동의 목적으로 그러는 건 좋죠. 근데 네. 대부분은 무의식 중으로 이제 오래 서 있다 보면 이렇게 짝다리 짚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는 자세를 하면 골반이 일단 삐뚤어지겠다. 그렇죠. 골반이 삐뚤어지면 위로 있는 척추도 삐뚤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체형 불균형이 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골반부터 해서 이 근골격계가 비뚤어지게 되면
순환도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림프순환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노폐물도 제대로 빠져나갈 수 없고 부종을 유발하기도 쉽고 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단순 살이 아니라 셀룰라이트가 쌓이기도 쉬워서 근골격계의 통증을 생각해서도 다이어트를 생각했을 때에도 짝다리는 이렇게 짚지 않고 늘 양쪽의 균형을 좀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콜라가 안 좋은 게 사실 설탕이 뭐 각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차라리 이렇게 좀 낮은 걸 먹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런 콜라는? 그렇죠. 다이어트 하시거나 이제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기름진 음식 먹을 때 콜라 드시면 죄책감을 좀 줄이겠다고 칼로리가 없는 콜라를 드시잖아요. 네. 물론 이 칼로리가 없는 콜라를 마시는 건 살이 찌지 않아요. 칼로리가 0이니까. 오, 근데 좋다.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이 칼로리가 없는 이유가 설탕이 아니라 어떤 인공 감미료로 설탕을 대체를 해서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는 건데요. 대부분 여기에 쓰이는 인공 감미료가 설탕과 굉장히 유사한 단맛을 내지만 설탕보다 한 600배 정도의 감미도를 가지고 있어서 600배 정도의 감미도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소량만 써도 되는 거예요. 사카린 같은 막 그런 비슷한 것들이죠. 자, 문제는 이런 인공 감미료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섭취를 한다. 일단 내 몸에서는 단맛은 인지했어요. 아,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겠구나. 이제 나에게 포도당이 들어오겠구나. 근데 섭취되는 열량이 턱없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당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더 당이 땡기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른 단 음식의 섭취를 늘린다는 통계나 조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과거 날씬한 몸매였던 휴학생. 하지만 10여 년째 반복된 잦은 폭식으로 현재 80kg이 넘는 체중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녀의 바람은? 아이도 조금 같이 좀 건강한 모습으로 좀 살 좀 빼서 밝고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자, 우리 휴학생 만나보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크게 공감하고 있어요. 살 찌는 게 아니라 살 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렇죠. 네. 저는 뭐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엄마가 아이의 식습관을 지금이라도 빨리 잡아주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은 걱정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인의 비만도 안 좋지만 소아 비만은 더 무섭거든요. 나이가 어린데 비만이다. 특히나 그 나이가 이제 4, 5살 정말로 어린 그 나이일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2015년도 대비 2019년도에 20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가 24%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고혈압은 더 무서워요. 38% 증가를 했다고. 20세 미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양이 과하다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막 통통하면 아이고 이쁘다 복스럽다 해갖고 그럴 일이 아니야 진짜. 근데 선생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의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계속 막 드라마 촬영이 이어지는 기간에는 저희 엄마가 이제 대신 아이를 봐주거든요. 그때는 아이가 주로 탄수화물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몰라보게 약간 늘은 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제가 이제 좀 약간 한가해에 대해서 제가 주 양육자가 될 때는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좀 뭐 빵이든 뭐 고기든 이런 거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 하고 단 뭐 초콜릿 이런 거를 좀 약간 자제를 시키는 조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좀 슬림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비만 환자 중 20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는 약 16.3%. 어린아이들에게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살 빼는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6시 이후 금식 다이어트. 과연 이 방법을 어린아이들이 해도 괜찮을까 안 될까? 우리 한번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 볼까요? 자 자유롭게 해봐요 자유롭게. 아이를 낳고 한 20kg가 쪘었다가 이제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내 몸 안에 4kg가 남아있더라고요. 별짓을 해도 안 빠지던 살이 아 내가 한번 6시 이후에 안 먹어보자. 그 금식을 한 다음에 이 4kg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좋은데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좋은 걸 왜 아이를 안 시키냐. 나만 할 게 아니라 이 좋은 걸 아이도 한번 시켜보자. 예. 잔인하다. 그러면 효과 같이 온 가족이 그 사랑을 잡고 같이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성장기가 멈췄지만 걔네는 성장을 하잖아. 그렇지. 성장기에 애들이 언제 어디서 이게 막 안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할지 갑자기 필요를 할지 자면서 꽃이 필지 막 자면서 자라잖아 진짜. 엄청 빨리 자란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이게 되게 허기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야지. 우리처럼 늘 똑같지가 않아 애들은. 아이가 만약에 늦게까지 안 자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또 배고프다고 뭘 주워 먹어요. 아니 늦게까지 안 자는 이유가 뭐야 애들이? 아니 근데 우리 애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애는 굉장히 게임하는- 일찍 자요. 8시 반에서는 무조건 자는 애예요. 아이가 자기 1시간 전까지는 뭘 먹여도 되지만 자기 1시간 이후에는 먹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그래 뭐 이렇게 뭐 물고 자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어릴 적에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밤에 안 먹였어 엄마가. 밤에 대체로 안 먹이고 왜 안 먹였어? 나 삼시세끼만 먹인 거죠 그냥. 엄마가 먹인다고 먹나? 내가 찾아서 먹는 거지. 사람이 자립심이 있어야 돼. 24시간 편의점이 늘 열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몰래라도 나가가지고 주섬주섬 야식도 먹고 이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가 챙겨주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살이 말은. 찌는 거야. 그러니까 6시 이후에는 애들 입을 이렇게 딱 마스크를 씌우든지 뭐 그러니까 해가지고 애들을 너무 안 강압하고 먹여야 돼. 강요하고 제한하고 규제하면 애들은 그 반발심이라는 게 있어. 애들은 스프링 같기 때문에. 봐봐. 6시까지는 우리가 저녁을 준비를 해서 상을 다 물렸어. 누가? 8시 정도에 먹이는 음식들이 과연 어떤 음식일까 생각해봐. 다 배달 음식이야. 미리 닦아놔. 근데 어쨌든 애한텐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내가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돈 중시하셨어. 아 그럼.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나도 옆에서 그걸 보고 자라가지고 책을 좀 멀리했는데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야. 6시 이후에 먹으면 몸에 해롭고 안 좋다. 이걸 엄마가 직접 보여주는 거야. 그건 그럼 뭐, 애가 그걸 보고 따라 먹고. 그래 차라리 보여주는 게 그러다 낫지. 보니까 엄마도 건강하고 몸도 참 건강하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애한테 본보기가 되는 거지. 여하튼 6시 이후 금식 다이어트는 우리는 할지언정 아이들한테는 너무 강요하지 말자. 난 나도 안 할 거야. 적당한 선에서 아무리 소화 비만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그냥 아이한테 신경을 좀 쓰면서 조금씩 그거를 줄여 나가는 게 답인 거지. 무조건 안 돼. 넌 살이 쪘기 때문에 먹지 마. 이거는 정말 큰 상처와 걔가 나중에 화내고 반항심과 애를 정서적으로 자존감을. 하는 것 같아.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내줬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인과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아이들은 성장기라는 거죠. 성장기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뼈요. 자는 거. 뼈 아닐까요? 그렇죠? 잠자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해요. 잠자는 게 중요한 것도 뼈 건강이나 이런 성장기에 우리가 말 그대로 성장기라는 건 모든 세포들이 커가고 있는 시기인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뼈도 자라고 장기들도 자라고 세포도 자라려면 잠을 반드시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자야지 이때 숙면을 취하고 있어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과 회복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여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려면 보통 10시 이전에 잠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밥을 먹고 잠들면 어떨까요? 아우 소화가 안 되죠. 내키죠. 바로 먹으면 위산이 안 막 돼. 나오지 않나?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소화시켜서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 인슐린이랑 성장 호르몬이 좀 유사해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자는 시간과 바닥에 음식을 먹어서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이 너무 뒤늦게 나오게 되면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좀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적당하게 공복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일단은 계속 장이 움직여야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보니까 숙면에도 방해가 되겠죠.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셋. 한가로운 주말 오후 사이좋게 운동을 하고 있는 엄마와 아들. 그대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내렸다가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자, 하나, 앞에 보고, 둘, 앞에 보고, 넷, 앞에 보고, 다섯, 앞에 보고. 운동에 푹 빠져 있는 요 두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43세 오연수입니다. 체지방률 17%. 40대 아이 엄마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탄탄한 몸매. 대박. 끝내준다. 출산 후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활동량은 줄고 먹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먹어야지 건강하고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70kg 가까이 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찐 살에 다이어트는 엄두도 나지 않았다는데요. 그럼 그녀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유. 아이도 제가 살이 찌니까 같은 생활 습관으로 살이 찌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함께 생활하는 아이 역시 살이 찌는 것은 아닐까 걱정됐던 겁니다. 결국 자신은 물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우등생. 그 결과 제가 한 18kg 정도 감량해서 지금 55kg예요. 보란 듯이 다이어트에 성공. 지금은 아이와 함께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좋네. 와우. 멋지다. 중년 다이어트에 성공한 우등생의 일상 함께 살펴볼까요?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다는 우등생.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어야 하루가 더욱 활기차진다고 하는데요. 언뜻 봐도 유연한 몸. 쭉쭉 펴주더니 갑자기 자세를 바꿔 엎드립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했는데 엎드린 채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 세우는 우등생. 이건 따봉 아닌가요? 슈퍼맨 자세인가요, 저게? 슈퍼맨처럼 엎드린 채 팔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은 따봉을 하고 있는 우등생. 대체 뭐라는 거죠? 아, 이건 따봉 체조인데요. 따봉 체조? 따봉?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다 보면 등도 말리고 어깨도 말리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좀 어깨를 펴주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앉아서 하는 따봉 체조인데요. 팔을 안쪽으로 붙여준 상태에서 팔목을 바깥으로 그래서 천천히 벌려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라운드 숄더 교정에 도움이 돼요. 힘을 뺀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붙이고 팔을 벌리는 이 동작. 간단해 보이지만 어깨를 활짝 열어 굽은 어깨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어깨를 쭉 펴고 가슴을 쫙 내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등 시원하시죠? 근육을 쪼이세요. 등 근육을. 팔을 딱 붙여야 되는 거잖아. 붙이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로 돌려 있는 상태인데 복부 비만까지 왔다. 척추에 너무 크게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단순 이제 비만,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상체를 잘 펴주고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있어서는 저렇게 좀 바깥쪽으로 말려 있는 것에 바깥쪽 동작으로 해서 쭉 펴주시면 림프 순환도 더 잘 되고 혈액 순환도 더 잘 되니까 아무래도 살이 빠지기에도 좀 더 수월한 몸이 될 수가 있고 이제 통증이나 불편감도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으세요. 스트레칭이 한창이던 그때 아, 엄마 운동하려고 강희 엄마 운동기구 좀 갖다 줘. 잠시 후 아들이 가져온 건 오, 그래. 뭐야? 강희 하나, 옷걸이? 엄마 하나. 맞아요. 옷걸이인데요. 집에 꼭 비싼 운동기구가 아니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복근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자, 하나, 앞에 보고,
둘, 앞에 보고. 셋, 앞에 보고. 저거 좋다. 아, 저 이렇게 기쁜 봉 거. 잡은 것처럼. 난 뒤로. 넷, 앞에 보고. 다섯, 앞에 보고. 여섯, 앞에 보고. 일곱, 앞에 보고. 엄마랑 엉덩이도 좋고 어렵지도 않아서 재밌어요. 이번엔 옷걸이 운동 심화 버전입니다. 먼저 옷걸이를 발끝에 걸어주고요. 그대로 등 뽀뽀. 자, 다시 올리고 하나.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반복. 하복부 근육을 자극해 뱃살을 쏙 뺄 수 있는 동작이랍니다. 내렸다가 아들이랑 하는 모습도 되게 보기가 좋죠. 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네. 아들 살이 쪄서 그래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축구부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뛰기라도 하게 시키려고 했던 어느 날 가니까 골키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더 못하잖아요. 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예, 살 빼게 시키는 거는 정말. 아이와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비장의 무기. 뭐 푸짐하네. 사과에 당근에. 저 유명한 계란에. 주스 아니야. 밀가루인데. 사과와 당근이 들어간 사과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집에서 케이크를?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6시 이후에 항상 금식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안 먹으니까 아이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성장에 좀 방해가 될까 봐 지금은 좀 챙겨주고 있어요. 집에서 케이크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사과와 당근을 잘게 썰어주고요. 믹서에 달걀 하나를 넣고 아빠 숟가락으로 아몬드 가루를 5숟갈 넣어줍니다. 그리고 믹서로 잘 섞어주세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초간단 사과 당근 케이크 완성! 지금 보면 아몬드 가루뿐만이 아니라 막 사과랑 당근이랑 있었어요. 네. 사과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포만감을 아주 잘 주고요. 또 근데 칼로리는 한 80에서 100kcal 정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다이어트 할 때 드셔도 무난한 과일이에요. 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건강한 다이어트 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아이 입맛을 취향 저격한 다이어트 밥상 완성! 오, 우와, 맛있겠다. 진짜 케이크 같은데? 간이 맛있게 먹어. 재료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과 당근 케이크. 우선 폭신폭신해 보이는 비주얼은 통과.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겠다. 맛있지. 애가 잘 먹는다. 맛있으니까. 아몬드 맛이 이렇게 담백하게 나면서 안에 이제 당근이랑 사과가 들어갔잖아요.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면서 맛있어요. 늘 아이와 함께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등생 오연수 씨. 다이어트는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체질에 맞는 그런 다이어트를 계획을 잘 하셔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우등생의 일상 살펴봤는데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뭐 그냥 저는 같은 경우는 자식을 위해서 계속 본인 아들이 생각이 나셨나요? 네, 그렇지, 네. 옛날에. 저는 그 사과 당근 케이크가 기억이 남는데 보통 저는 이제 원래 이제 큰애가 다이어트 할 때는 제가 이제 그거 해준 게 사과와 당근을 채 썰어서 올리브, 소금, 그다음에 식초만 넣고 이렇게 샐러드 만들면 되게 잘 먹는데 약간 라펠처럼. 둘째 아이는 잘 안 먹거든요. 당근이 이렇게 생으로 채 썰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서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휴학생을 또 좀 안타깝게 그 사연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휴학생에게 우등생의 다이어트를 한 달 동안 따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쫓아갔거든요. 우리 휴학생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함께 볼게요. 너무 기대돼. 촬영 이후 매일 따봉 체조를 실천한 휴학생. 우등생처럼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근데 약간 좀 약간 슬림해지지 않았어? 슬림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네. 배달 음식 대신 직접 만든 사과 당근 케이크를 먹고
비엔알 17 유산균까지 섭취했는데요. 한 달 후 다시 찾은 휴학생의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한 달 전 87.9kg이었는데요. 과연 그녀에겐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게 어깨 팔 있는 데가 좀 다르네. 완전 일단 달라졌어.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자세가 달라졌어. 현재 몸무게는 84.5kg. 맞았어. 3kg 빠졌어, 3kg. 와.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3.4kg 감량에 성공. 여고동창생 보고 잘 따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이렇게 3kg가 빠질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지금 몸무게가 좀 빠져서 저도 놀랍고 행복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아이와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잘 해보고 싶어요. 잘 됐다. 신났구나. 와. 보통 좀 건강하게 체중을 뺄 때 한 달에 한 4kg 정도 빼라고 하는데 거의 딱 맞춰가지고 진짜. 건강하게 잘 빼셨죠. 그러니까. 근데 생활 습관화로 이제 만드시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쵸. 그 휴학생도 휴학생이지만 우리 아까 아드님도 아, 같이 병행해가지고 운동법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우동생처럼 아드님이랑 네. 같이 운동하시면 네. 좋겠네요. 승진아, 응. 오늘 수업 받으니까 어때? 아니 저는 정말 그동안 아이 뭐 그냥 나이도 먹어가는데 아이 그냥 뭐 얼마나 산다고 다이어트에 그렇게 목쓴 거냐라는 그런 마인드로 요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그다음에 자극받아서 가니까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 하겠습니다. 오. 오, 좋아. 좋았어. 좋아.